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말이었던 12월 29일 무려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고, 오늘은 참사가 발생한 지 꼭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추모식이 무안 국제공항에서 개최되는데요. 오늘 지목전 1부에서는 추모의 마음을 담아 현재까지 진행된 참사 수습 과정,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5년 뱀띠해에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전방위 토크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지목전 토크할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유현재입니다. 유현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원인 규명을 들어보고 또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토론하기 전에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기장 출신이시죠.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문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내일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자, 많은 분들은 원인을 또 궁금해합니다. 자, 출동하기 약 4분 전에 이 저장이 모두 중단됐다. 비행 기록 장치하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인데요. 셧다운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록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보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을 자료가 있을까요? 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기록 장치에 충돌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 발표 시에는 2시간의 내용이 저장돼 있다 이렇게 또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1시간 56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나머지 충돌까지 직전에 그 4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4분간의 기록은 아예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2시간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는 뜻이죠. 예. 이는 조류 충돌 시점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킨 시점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때서부터 기록이 없다. 이는 이제 중단이라고 이제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FDR의 자체 고장인지 전원이 상실된 건지 아니면은 정기적인 무슨 불량이 있어 그런 건지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예상하는 것은 엔진 고장에 의해서 전기 전력이 상실이 돼가지고 작동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된 2시간 이후에 딱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최종 충돌 직전의 4분간인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도 그러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데이터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진 거고요. 이제 FDR 자체는 뭐 비행 상황, 우리가 고도, 속도, 비행기 자세, 각종 스위치의 온오프 상태, 그다음에 엔진의 모든 작동 상태, 이런 한 200여 가지의 데이터가 우리 비행기록 장치 FDR에 기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VCR은 조종사의 음성 대화, 조종석의 모든 소음, 심지어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소리, 무전 통화, 이런 소리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소리나 비행 데이터를 그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왜곡, 우리 이제 아링크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게 왜곡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감지하는 센서가 불량한 건지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와 합치시켜서 합치되는 것만 데이터로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지만 없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VCR 같은 경우도 음성 소리를 여러 가지 합쳐서 막 들리기 때문에 예. 어떤 거는 해독 불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또 해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냐면 기장과 부기장석의 마이크에 떨어진 거리 차이에서 소위 스테레오의 형태죠. 소리의 발생 방향과 위치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 규명에 엔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사고 원인 진상 규명에 참여한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엔진 두 곳에서 새 깃털이 모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다 엔진에 문제가 있었을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었을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엔진이 사실은 동시에 두 개가 다 이제 꺼지는 경우, 소위 고장 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재 속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입하면은 이 화산재의 점성으로 인해서 엔진이 정지가 됩니다. 또는 네. 뭐 공중에서 강한 우박이나 강수를 만났든지 또는 조종사가 엔진이 나쁜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좋은 엔진을 실수로 또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락해서 전원 사망한 사례도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 고갈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상황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쨌든 새 깃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엔진이 고장난 것을 봐서 이제 분석관들, 이제 조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 깃털을 분석하면 어떤 종류의 새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요. 그 새가 파악되면 비행기의 속도와 그다음에 그 새 크기 정도를 추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충돌 충격을 수식과 실험 데이터를 해가지고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실제 엔진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 그러면 엔진 이제 우리 말하는 팬브레이드, 압축기라든지 앞에 팬브레이드가 어느 부분에 맞아서 충분히 깨질 수가 있다. 깨지는 강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엔진이 반드시 고장 났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네. 조류 충돌 외에 셧다운이 발생한 원인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추정컨대 조류 충돌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엔진에 연료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뭐 우박이나 강수가 있던 상황도 아니고 화산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종사가 부적절한 처치를 했다는 아직 증거도 없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되는 상황이나 그다음에 우리 CCTV에 잡힌 오른쪽 엔진과 왼쪽 엔진에 약간의 불꽃 튀는 이런 걸 봐가지고는 두 엔진 다 조류 충돌에 의해서 손상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초기에는 그냥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만 봐왔지만 지금은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정지라는 표현도 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4분간의 기록이 없어서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블랙박스 기록 없이도 참사 원인 밝혀낼 수 있고 이전에도 밝혀낸 사례가 있습니까? 예. 과거 사고 사례에서 뭐 FDI나 VCR이 완전 파괴되거나 깊은 물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뭐 사고 조사를 반드시 또 실시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고 조사는 이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FDR과 VCR을 장착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의무화했지만 네. 뭐 쓸 수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방법은 항공기 잔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잔해에서 각종 계기나 스위치, 전구, 램프 뭐 이런 것들을 다 찾고 외부 CCTV, 목격자, 사진, 관제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잔해 속의 증거들과 합쳐서 이제 종합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한 예를 들면요. 충돌 시에 충돌 속도가 얼마인지를 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경우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기판을 찾으면 계기판에 충돌 시 속도계 바늘이 계기판 뒷판을 충격을 가합니다. 그때 자국을 보고서 이 비행기는 얼마의 속도로 충돌을 했다. 또 우리 각종 전구 필라멘트들을 현미경으로 잘 들어보면요. 필라멘트가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꺼진 건지 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끊어진 건지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파악하고요. 요번 같은 경우도 항공기 전원이 나갔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와야 전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끊어졌다.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동그란 응축작용이 없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 비행기는 전원이 공급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잔해 수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잔해 속에서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체 전원이 이번 같이 꺼졌다 하더라도 보조 배터리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기록이 저장될 수 있었다 이런 설명도 나오는데 참사 기종입니다. 737-800 기종인데 네. 애당초 보조 배터리가 없는 기종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737-800 기종이 여전히 운용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뭐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때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이제 립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리코더 인디펜던트 파워 서플라이에서 실제 비행기 전원이 그러니까 전원이 고장 났다는 게 아니라 전원이 FDR나 VCR에 공급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인 그 보조 배터리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도 28V DC가 공급이 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것은 전원이 이상인 경우에 혹시 그 장비에 우리 FDR나 VCR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될 경우에 유용한 형태를 보이지만 이번처럼 완전히 전원이 차단된 거의 완전히 차단된 형태가 되면 보내주는 쪽 센트럴 에어 데이터 시스템이나 보내주는 쪽 데이터도 보내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비행기는 보내주지도 못하니까 받는 쪽도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최신 항공기로 설계된 비행기는 전원이 나가도 DC 파워에서 스탠바이 파워로 연결돼서 보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립스, 우리 보조 전원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하. 항공기 기종에 따라서 좀 설계 개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즉각 또 취해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윤식 가톨릭 간동대 항공운항과 교수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식에 목마른 사람들의 전방위 토크 지목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참 믿기조차 힘든 비극적인 참사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분께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 듣고서 어떠셨는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애도할 수밖에 없었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외신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기적적으로 두 분의 생존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정말 유가족들의 어떤 슬픔을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네. 이렇게 연말에 참사가 발생하고 저희가 상당한 애도 기간까지 가질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사회적 관심이 좀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18일 합동 추모식을 한다라고 하고요. 2차 가해 방지, 엄정 대처 결의까지 이제 최 권한대행이 입장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 피해자 지원단도 가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조금 뭐 윤 대통령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많이 가해지지만 네. 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수사 이런 것들 진행되는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은 힘이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색 작업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네, 참사 19일 만에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 수색을 마쳤다고 합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추가 수색을 요청하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재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윤식 교수도 이 수색을 통해서 잔해를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또 잘 수색과 또 사고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정말 가슴이 덜컥했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신에 참 우리나라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작년에 12월 3일 사건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외신에 참 자주 뭔가 한국과 관련된 사안이 보도가 되는데 탄핵이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안 봤으면 좋겠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유가족 편지 막 이런 거 나왔을 땐 저도 정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제가 될 수도 있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었고 막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애도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뭐 재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럼 충분한 애도 기간 그리고 충분한 정도 그다음에 강도의 애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 후폭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잦아드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어떤 아젠다가 막 밀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뭐 이제 분야가 또 미디어 뭐 언론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예. 언론 보도를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시겠지만 한국기자협회에서 수년 전에 발표했던 재난보도 준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꽤 잘 지켰더라고요. 이번 언론에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촬영을 한 분의 제공된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충돌 폭발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 부분은 편집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재난보도 준칙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선은 지키는 게 언론에서 어느 정도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기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종필 교수께서는요? 그날이 휴일이었죠. 그래서 일단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고, 이게 지금 꿈인지 꿈에서 내가 헛것을 본 건지 진짜 일어난 사건인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게 무슨 전쟁이 난 건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12월 말이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계엄, 비상계엄 선포, 탄핵 이런 전국 때문에 굉장히 나라 안팎으로 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 신경도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연말이면은 탑승객 중에도 보면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또 연말 맞아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안타깝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하는 태도도 탄핵 전국이 이런 걸로 너무 이렇게 좀 마음도 지쳐 있고 상황도 민감해서 그런지 SNS나 이런 데서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어떤 비난의 글이나 음모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와서 굉장히 그건 또 다른 한편으로 참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자기가 무슨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만의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고 난 직후에는 우선 차분한 마음으로 유족들을 위로하고 일단 공식적인 어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일단은 좀 최소한 사람으로서 예의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네. 방금 이종필 교수 말씀하시기 전에 출연자의 휴대폰 소리가 났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분과 내일 이제 이 합동 추모식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16일부터 국회에서는 이제 여객기 참사 특위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내일이 18일이죠. 예,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희상자 합동 추모식이 열리게 되는데 일단 무안공항 2층에 설치되었던 임시 텐트들은 다 정리가 되고요. 예. 그 자리에 유가족 부름을 포함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추모식 후에는 이제 피해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가 열리게 되고 특위는 이제 특별법 제정 등을 향후 논의하기 이제 위한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달 6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특히 활동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30일까지 제대로 이렇게 특위가 활동을 해서 피해 구제 그리고 진상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 무엇보다도 유가족 분들의 정말 가슴이 먹먹하실 텐데요. 정부 또 담당 기관이 이럴 때 유족분들에 대한 배려, 원활한 또 소통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공무원들도 가서 이제 뭐 봉사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조치 적절한 거 이렇게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뭐 이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은 정말 그 전형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이제 유감의 마음과 그다음에 이제 죄송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할 때 보통 고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이 컨텍스트 컬처라고 그러는데 그 고맥락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뭐를 말하고냐, 그 뭐 what to say도 중요한데 how to say도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톤 앤 매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톤 앤 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손잡고 뭔가 표정 막 이런 것들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뭐 아주 나쁜 의미의 무슨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뭔가 아주 좋은 의미로 전략적으로 챙겨간다면 유족들도 그 마음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그 애도 기간 충분히 갖고 정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어떤 조치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역지사지해가지고 꼭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소통할 때까지 하는 그런 마지막 노력을 조금 해주십사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뭐 소통 전문가시니까요. 유현재 교수님은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참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 변호사님, 사고 직후부터 사고 원인 추정하는 여러 보도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이야기된 것 중에서 특별히 좀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조금 개인적으로는 놀란 게 이제 조류 충돌 사고가 이렇게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경각심을 준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크고 작게 그동안 조류 충돌 사고가 있었으나 큰 대형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안이하게 대처했던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와닿았던 측면이 있고요. 예방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히 예방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와닿았고 또 아직 인과관계는 확정되지 않아서 네.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저가 항공사들의 무분별한 이제 무리한 운행을 지적하는 기장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국가를 체류했다가 짧은 시간에 정비 제대로 못 받고 오다 보니 이 누적된 운행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야 재정비해야 하는 게 항상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원인 분석이나 관련된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항공사고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사고조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그때까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 둘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말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특히 많이 주목받았던 것이 활주로 근처의 단단한 이제 방위각 시설, 이른바 이제 영문 명칭으로 로컬라이즈 둔덕으로 이렇게 또 설명되기도 했고 그 주변의 시설이 안정성에 대한 이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1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보고에서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다 바꿔야겠죠. 국토부가 그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13일에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사고가 난 무안공항 포함해서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 9개가 개선이 필요하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공항, 그 둔덕이에 그 이제 방위각 시설이 올라가 있는 공항이 여수공항, 광주공항 그리고 포항 경주공항. 뭐 여수공항은 보니까 이 둔덕 높이가 뭐 한 4m 정도 뭐 이렇다고 해요. 그리고 둔덕은 아니지만 또 이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공항으로는 김해공항 2개, 사천공항 2개, 제주공항은 H빔 철골이 뭐 한 5m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뭐 즉시 교체 보수 착수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여수나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7개 공항에 즉시 뭐 교체 보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안전이 중요한 거라면 지체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참사 직후에 경찰이 무안공항 사무실,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이렇게 이 참사 현장이 또 아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부분을 알아낼 목적일까요? 네, 경찰에서는 제주항공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이제 돌입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재 관리상의 부주의가 있거나 이 사고기에 대한 운행 정비를 부실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관련해서 뭐 사고 직전에 예를 들면 조류 충돌 예보라든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법률상 업무상 가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지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관으로서는 국토부, 제주항공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정된 피의자가 입건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항공 대표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가려지고 그 원인 중에 누군가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사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뭐 CCTV 영상이라든가 관련된 공문이라든가 네.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식 평론가, 네. 참사 초기부터 보상금 운운하면서 유족들을 모욕하고 울리는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도 항상 토론 말미에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2월 29일 이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기부터 인터넷과 SNS에서는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돼서 이른바 2차 가해가 발생을 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제 배경에 따라서 결의안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참사 피해자 그 가족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난 등 모든 형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강력 권고하고 이 정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서 엄중 조치 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진짜 유가족이 맞냐,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보라라고 해서 피해를 당한 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실도 있었고, 또 보상금을 뭐 많이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들을 유포를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이제 위해를 가했는데, 사실 이런 행위들이 나중에 이제 세월호여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그 결과적으로는 진상 규명을 방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사회에 대한 불신, 예. 고립 이런 걸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엄중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유 교수님은 또 미디어 소통 전문가이신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의 심리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그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걸 글을 진짜로 올리는 그 사람들 심리를 좀 먼저 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방금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월호 때도 그렇고
정말 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허위 사실 뭐 그다음에 비난, 모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잡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제일 전형적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만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로 때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서운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악마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엄중한 법이 따라가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이런 일부들이 아마 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끝판왕이 뭐냐면은 일종의 게임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참사가 벌어졌다, 뭐가 벌어졌다 그러면 누가 더 말도 안 되고 잔인하고 정말 그 자극적인 어떤 글을 올리는가 그걸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또 거기서 뭐 클릭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두 가지로 보자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인프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아마 IT로 보면 세계 1일 겁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잘 즐길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 잘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국회가 뭐 때문에 바쁜지는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건 사실 그런 거예요. 탄핵 이 사태가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그 사회의 기능을 먹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창 그때 구제역 이후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국회 토론회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 스탑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빨리 이런 기능들이 미디어는 민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법제화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 교수님, 이 생존자에 대한 악플, 또 마지막까지 애를 썼을 기장, 부기장에 대한 비방, 또 조류를 다루는 유튜브를 찾아가서 댓글 태를 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 어느 이제 뭐 그 게시판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여성이었다. 그래서 뭐 여자라서 뭐 이렇게 조정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성차별적인 어떤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냥 막 던지는 이런 글들도 있었다고 해서 너무 어처구니 없었고 사고 영상을 찍은 그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너는 뭐 사고가 날 걸 미리 알았냐. 어떻게 거기서 그걸 찍을 수 있었느냐. 내지는 뭐 이거 영상 제보할 때 돈 얼마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묻는. 그 영상 제보하신 분도 사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릴 텐데 그걸 가지고 근거 없는 이런 또 뭐 그 비난과 야유와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받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고통은 2배, 3배로 증가할 것 같아요.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일단은 그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돋보여서 남에게 주목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일단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조회수는 뭐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위를 이 사람들은 금전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돈 얼마 받았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행동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그 탄핵 시위 관련해서 성결제 문화가 새롭게 주목받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너가 집회도 안 가는데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 큰 돈을 쓰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그 돈 위주로 그 인터넷 환경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 변호사님, 이렇게 모욕글이나 악플을 올리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또 찾아낸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현재 경찰에서는 5명을 이미 검거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26명에 대해서 지금 특정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특정해서 한 명 한 명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결의안까지 올린 상황이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시청에서의 참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경찰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2차 가해 행위로서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처벌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모욕죄 그리고 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초범 같은 경우 벌금형으로도 많이 그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참사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서 그 가장 높은 형을 구형하겠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들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다라는 예. 점, 그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KBS 열린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각한 범죄입니다. 김현식 변호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대형 참사를 두고 또 추모와 봉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악플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원봉사로 오신 분만이 아니고 또 각종 물품들까지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사 현장에 편지를 써서 응원과 격려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포스트잇 하나하나에 또 유가족의 또 이야기들 또 그것을 보고서 추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29일 정말 연말이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 현장에 전 국민의 마음들이 있어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보여줬던 손길과 마음 참여 이것이 참사 현장에도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참사를 겪은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공감과 또 평가를 해외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이 더 많다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유 교수님, 우리가 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초고속 경제 성장도 하고 K-팝 또 K-문화 또 상당한 외국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 이렇게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오송 참사 또 제주 항공 여객 참사까지 좀 우리가 다른 분야에 비하면 좀 안전에 불감한 거 아닌가,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뭐 제가 누가 이걸 썼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보이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분들 그리고 뭐 저도 전부 다 이제 경계를 해야 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뭐 기술을 더 발달하고 그다음에 사회도 더 다양화되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상상도 하지 못할 어떤 구석에서 사고가 날 어떤 가능성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하고 그러니까 잊지 않은 것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뭐 요번에 또 세스 이렇게 보면 AI 기술 엄청 또 발전했다 그러는데 AI 기술이 또 이런 사고를 막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간단하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고 이렇게 보면 저도 다 겪었잖아요. 다 겪었고 이렇게 보면 조금 뭐가 다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사고 있지 않습니까? 삼풍 뭐 백화점 그다음에 성수대교 뭐 그때 제 뭐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기억해 보면 확 다 슬퍼하고요. 그리고 애도 기간 정말 강하게 하고 그러고 다들 껴안아주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양극화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가 안 돼요. 무슨 사고 났어.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돼. 누군 또 막 미워해 조롱해 막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스스로를 저를 포함해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서 또 이 어떤 심리적인 사고, 안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은 또 학교에 계시니까 교육자시니까 이런 대형 재난 참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수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또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교육을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캠페인을 하거나 암기식으로 교육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 가장 확실한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얼마나 끝까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을 묻느냐 이런 게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주 뭐 이번 사고와 좀 비슷한 성격의 저는 그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했었던 뭐 순살 아파트라든지 철근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그 죽어나가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만들어놨는데 글쎄요 이거 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긴 사업장의 그 책임자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책임을 물었느냐 사실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제주항공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뭐 이제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뭐 관리 소홀이라든지 뭐 정비 불량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책임자들에게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거냐. 저는 요거만큼 효과적인 교육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2부에서는 2025년 뱀띠의 이모저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네.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고 상당히 또 어수선한 상황에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을사년 뱀해입니다. 뱀이 풍요와 지혜를 상징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는 이제 뱀을 뜻하고요. 을은 이제 12간지에 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을이 5가지 색 중에 이제 푸른색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민속사진 상징 사전 뱀편에 따르면은 뱀 띈 사람은 매우 분주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씩씩씩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불사와 영상이라든지 또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뱀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죠. 네. 근데 뱀 중에서도 구렁이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숭앙을 했던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렁이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뭐 초가지부열에 이렇게 왔던 기억이 전 기억이 나는데 함부로 건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업신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을 지켜주는 신을 이제 업신이라고 하는데 그 업신이 현현했을 때 드러났을 때 구렁이로 변신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창고의 신이다라고 해서 구렁이는 함부로 다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뱀이라고 해도 이렇게 구렁이는 이제 숭앙을 했다. 그래서 구렁이 같은 뱀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 뱀띠인가요? 전 호랑이들. 네. 저 자화자찬하지는 않습니다. 네 분 중에 혹시 뱀띠가 없으시군요. 자, 2025년 달라지는 것도 어떤 거 있는지 또 청취자분들께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됐는데 당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달력 보면서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휴일입니다. 올해는 어떤 날이 공휴일일까? 자, 당장 설 연휴가 임시 공휴일로 하루 더 길어졌는데 손 변호사님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고요? 네,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정부가 월요일 그러니까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달력을 여시면 31일 금요일만 이제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합쳐서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수 경기 진작을 해서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또 가족들이랑 어디 가까운 교회라도 이제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의 휴가를 보내실 수 있는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임시 공휴일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지금 많이 정체된 경제 분위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텐데. 유 교수님, 임시 공휴일이 이제 27일 바로 이제 월요일입니다. 1월의 이제 마지막 주 그렇게 되면 이제 연휴가 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 설날 명절 연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이 31일이 금요일인데
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안 했느냐 이런 또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거 보고 야 일단은 뭐 그냥 기뻤어요. 노는 날이 요 날이구나. 그다음에 한 120일 정도 이제 노는 날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것도 알기로는 기쁘고. 방학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쁘지 않았는데. 저 사실 그래서 그 얘기 안 나왔으면 했는데 사실은 그 교수들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좀 미안해요. 아, 네. 그래서 방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 네,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죄송한 마음을 좀 아니, 괜히 말씀드렸는데. 네, 아닙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네. 아닙니다. 갑자기 뭐 얘기를 제가 까먹었는데. 7일이 임시공휴일인 이유 31일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막 그 감론을박도 하고 댓글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요날 노는 것도 좋고 요날 노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니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저도 제가 유학 가서도 조금 느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하지.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놀고 잘 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재미학이라든가 뭐 놀이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한국인들이 그거에 좀 취약하대요. 그냥 쉬고 막 이런 걸 좋아. 막 이런 거죠. 근데 제가 하나 경험이 있는 건 미국에서 이렇게 막 스탠딩 파티야 막 하잖아요. 서서 하는 거예요? 예. 서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완전히 국룰이 뭐냐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 보면 한국 유학생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하는 거냐 우리는 계속 물어봐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네. 이 친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요번에 이날이든 간에 저부터 그럴 테니까 요 날을 어떻게 잘 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시간이 좀 되면 어떨까. 119일이랍니다. 엄청나게 잘 놀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네. 아니 그 보니까 31일을 옹호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서울 성동구청장이에요. 이분이 왜 그런 논리를 폈냐면은 31일 금요일 날 몰려 있을 업무를 처리할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월말이고 하니까. 그리고 명절 빨리 끝내고 주말까지 휴식 시간을 길어지는 것이 소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명절 전이 길면은 며느리의 가사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30일을 옹호했는데 정부 입장은 뭐냐면은 31일 마감이 필수인 회사에서는 일부 직원이 휴일 근무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잘 따져보시면은 31일이 휴일인 경우보다 27일이 휴무여야 그 연휴 그 기간이 깁니다. 이분들한테는. 31일 휴일이면 토요일 또 다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자영업자분들은. 그리고 귀성길이 귀경길보다 더 막히니까 27일 쉬는 게 교통분사 효과가 크다는 거. 그리고 31일이 휴일이면은 명절 이후가 길어서 며느리들이 시댁에 머물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납득은 안 됩니다만 네. 이렇게 과학적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제 설 연휴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연간으로 보면은 사실상 한금 연휴는 10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잠깐 안내를 좀 드리면요. 2025년 공휴일이 총 119일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년과.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설 연휴도 기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리얼 왕킹짱은 10월에 옵니다. 예, 이 10월이 되면 4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는 당연히 있겠죠. 그때 더불어서 3일이 개천절 그리고 9일 한글날 날 더하면 장장 일주일 동안 엄청난 휴일이 다시 또 기다리고 있고 아마 이 방송 이후에 막 이제 그 무슨 그 사이트 이제 막 거기 이제 그 무슨 그 사이트 이제 막 거기 이제 가격 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덜 쉬는 것도 있는데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쓴다면 이제 그 열흘 쉴 수 있으니까 엄청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나흘 뭐 요 정도도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사나흘간 이어지는 휴일도 좀 보면 대체 공휴일이 있는 3일절 연휴. 네, 그때도 한 사흘 이렇게 쉴 수 있고요. 그리고 5월이죠. 어린이날 부처님이 오신 날이 겹치면 또 대체 공휴일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도 사흘입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6월 달이 되면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약간 그거보다는 좀 짧은 또 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힘내십시오. 뭐 당장 그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이 교수님, 올해가 이제 뱀띠해인데 뭐 달라지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게 된다고요. 네, 올해 최저 시급이 1030원으로 적용이 이미 됐어요.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작년이 9,860원이었는데 1.7% 인상이 된 거고요.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10,000원을 넘었다는 것이 좀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약 209만 원 정도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만시지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1.7%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오른 거는 뭐 사과값이나 2배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먹고 살만할까? 10,000원 넘은 건 기쁜 일입니다만 좀 현실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손민아 선생님,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저출생 또 초고령 사회. 뭐 저출생은 우리 또 KBS에서 또 특별기획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 양육과 관련된 제도도 올해 상당히 강화된다고요. 네. 올해부터 출산 양육 지원책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첫째 15, 둘째 20, 첫째 30만 원에서 이제는 첫째 25, 둘째 30,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각각 이제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고요. 이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서 이 결혼세액 공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될 수 있고 예. 이것은 이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분부터 이제 3년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결혼하면 세액 공제도 새롭게 되는 제도가 신설됐다는 거고요. 결혼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이 맞벌이 소득 상한 금액이 네. 이제 2,200만 원에서 이제 4,40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요즘에는 근로자가 이제 출산을 하면은 어떤 출산 지원금을 주는 제도들이 좀 있거든요. 전액 비과세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출생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라는 소식. 그리고 요즘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육아휴직 기간에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이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향된다고 하니까 네. 사실 굉장히 크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원도 좋지만 정말 아이의 울음소리가 즐거운 나라, 행복한 나라가 올해 정말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김평동관님, 네. 문체부 정책도 나왔네요. 2025년 올해부터입니다. 영화 관람료 3% 부과금을 폐지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써야 될 돈이 네. 사용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 극장에 가시면은 뭐 이제 15,000원 정도 이렇게 내실 경우에 3% 정도의 부과금이 있거든요. 이 영화 발전 기금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독립 영화 지원을 한다든지 영화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의 경우에는 이제 뭐 500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한 437원 정도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폐지한다고 그래서 영화관 측에서 그러면 그 가격 437원을 빼주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화계만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이제 16일 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 다시 입장권 부과금을 이제 신설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번에 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제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바뀐 거를 그동안 이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거나 영화 관람객들한테 도움이 또 되어야 할 텐데요. 자, 문화 부분에서 또 주목해 봐야 할 올해 새로운 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동안에는 근로자 노동자 연말 정산 시에 도서 구입비라든지 공연 영화 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또 신문 구독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7월부터는 수영장,
그리고 새해부터 운동하시겠다는 분들 체력 단련장 이용료까지도 확대가 되고요.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제 한도는 약 30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노동자 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좀 급여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어서 네.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떤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지 그런 부분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 교수님 그래서 이런 뭐 새로운 제도 변화 이야기 나올 때 아니 나한테는 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이럴 때 콕 집어서 나한테 좀 필요한 거 이런 제도가 있었을 좀 찾아내는 것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런 게 이제 뭐 정보 리터러시, 마이 정보 리터러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조금 뭐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맞는 게 무슨 뭐 베네핏이 있을까 그러면 주민센터 가서 이제 한 분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막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검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플을 다운받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문화적 충격을 좀 받았던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SEO의 시대 뭐 이러겠잖아요. 이게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보면 뭐가 나와 관련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출력되는 정보도 사실은 나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 전부 다 이렇게 범용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뭐 세스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AEO의 시대랍니다. 이게 이제 Answering 이제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개 지금 저도 몇 개 이제 AI를 최근에 이제 이제 구독료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해보니까 진짜로 정보가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몇 살이고 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바바바박 뜹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10분 있다가 또 들어가 보면 그게 또 업데이트 됐으면 또 이게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니까 아마 좀 그렇게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저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말하면 절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뭘 얻고 싶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SEO 개념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좀 취득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마이 정보 리터러시 수준이 확 올라가서 정말 찾아먹을 거 다 쏙쏙 찾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 교수님 그 명칭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수있나요? SEO 시대에서 AEO 시대로 이게 이제 Answering 네.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최근에 이제 AI는 계속 생각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뭔가 제너레이티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막 하루하루 막 이렇게 업데이트된 걸 쫙 긁어가지고 또 막 이 정보를 이렇게 산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시대가 됐어요. 저도 네.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혜택 알림이 서비스가 시행된다라고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밝혔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개방을 또 하고 또 민간 아이까지 다 포괄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년 정부가 혜택을 이렇게 확대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어디서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혜택 알림이 서비스 기억하셨다가 만큼 자기에게 받는다. 해당되는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바로 기록을 하시네요. 자, 방금 전에 그 유현재 교수가 말씀하신 세스는 CES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고 하는 미국 최대의 소비자 전자 전시회 그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 변호사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경제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시발유값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부담이 되는 건데 실제로 네이트 큐가 지난 12월 5,6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 응답자 중 47%가 새해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경제적 여유. 역시 경제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대형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새해 기분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매체마다 이제 새해 소원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내는데 이번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년 소원에 대해서 한 네이트 큐가 이것을 5,683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47%가 경제적 자유.
경제적 여유를 이제 소원으로 빌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32%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이제 소망이라고 답했고 한 8%가 한반도 및 전 세계의 평화, 5%가 취업 및 이직 성공을 이제 답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연령대별로 조금 다릅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40대가 경제적 여유를 소원으로 꼽은 반면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이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세대별로 이제 관심사가 조금 뚜렷하게 나뉘는 양상도 보는데 사실 건강도 하고 돈도 여유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평화롭고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 또 우리 국민 전체가 경제와 또 이 건강 소망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수님 책 읽기 하루에 만보 긋기 금연. 자,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작심 3일 이 3일밖에 못 간다 계획 세운 게 이걸 좀 무산되지 않기 위해서 뭐 과학적 뭐 심리적 방법을 동원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과학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일마다 계속 작심하시면 됩니다. 그 상식 아닌가요? 근데 실제 저는 그 운동하러 갈 때마다 새로 작심을 해요. 너무 싫으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 또 하나 방법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를 세분화하는 거죠. 살라미 전법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극도로 낮춰서 특히 이제 그 1단계 처음 시작할 때 1, 2단계 정도는 좀 내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낮은 단계의 그 목표부터 세워가지고 네.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금연 이제 하시는 분들 제가 금연한 지가 올해로 이제 25년째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금연한 날수가 아깝다고 여기는 마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일단 그 담배를 안 피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앞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시간이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 안 핀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담배를 끊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절박하게 그 동기부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데 유 교수님 어떤 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획 세웠던 거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예, 좀 가슴이 아픈데 저는 뭐 20년째 다이어트가 이게 계획이라서 좀 안 돼서 참 쉽지는 않은데 그 넛지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2017년에 그 행동경제학으로 아마 리차드 탈러 교수가 썼던 책이고 요게 이제 한참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만약에 24시간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있거나 뭐 시간을 어떻게 하거나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넛지로 채우면 된대요. 그 저도 사실 아주 바보 같은 넛지를 한번 해봤는데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는 살 빼라는 종이를 한 30장 뽑아가지고 온 데다 다 붙여놨어요. 가족들의 어떤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했는데 아주 그러래요. 그러니까 뭐 차도 버리고 예를 들면 다 걸어다니고 막 이런 것들 넛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아주 한 20개 정도 넛지를 다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그 행동을 하면 가능성을 높인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는 하네요. 네. 우리 청취자 김미숙님께서 계획은 잘게 쪼개고 구체적일수록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책 5줄 읽기가 새해 목표예요. 자,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좋네요. 계속 실천해 나가면 그거야말로 가장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새해 들어서 지목전 토크 처음으로 네 분 토론하고 있는데 네 분께 올해 소원 뭔지 좀 여쭤보면서 또 토크를 이제 마무리 해가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평론가부터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까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평화로워야 경제도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야 취업도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11월 말에 지목전 연말 특집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템 잡으실 때 제가 얼핏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큰일 말고 그냥 평안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손 변호사님. 저는 요즘에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좀 많이 나와서 연령대가 이제 그 나이대를 진입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결국 중요한 건 건강이다. 그리고 건강할 때 지키라고 제 손을 꽉 잡고 저한테 이제 건강을 설파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아프신 분들 또 입원하거나 수술해서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만큼 결국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주변 사람들 건강 잘 챙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2025년. 요즘도 독감이 유행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은 건강입니다. 이정필 교수께서는요?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역시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제 작년까지는 뭐 이렇게 뭘 쓰고 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뭔가 좀 뱉어내기보다 저의 이 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내실을 쌓을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작년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그거를 온 국민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영업을 할 수 예.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 짧게 소원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제가 오늘 그 오후에 그 국가에서 하는 자살 예방 관련해서 회의를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예. 자살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반으로 뚝 좀 잘려서 내년에는 자살률 정말 확 떨어지는 어떤 그런 기쁨을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국민들 많이 지쳤을 겁니다. 새해 위로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김현식 평론가가 들려드릴 한국을 준비했다면서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새해 지목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 시작을 테마로 한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호의 시작인데 이게 이태원 클라스의 OST거든요. 이 어려움 있는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떠올리시면서 이 곡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사가 좀 인상적이죠. 때로는 원망도 하겠지 변하는 예.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이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